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 중국에서 멀리 넘어와서 여기 유럽의 역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럽에서 제일 먼저 문명이 시작된 곳은 어디냐? 일단 여러분 지중해를 찾으셔야 돼요. 지중해 찾으셨나요? 그럼 지중해에서도 그쵸, 지중해 주변에 여기 그리스라는 여기 요 반도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확대해 볼게요. 여기 지중해 있고 그리스 있고 거기에 지중해 속해 있는 바다 바로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에게해 주변에서 문명이 처음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 최초의 문명을 에게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에게 문명에는요, 뭐 이런 크레타 섬에서 크레타 문명, 그다음 미케네 문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명들은 막 잘 나가면서 옆에 있는 트로이, 지금의 터키,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 땅에 있는 트로이를 공격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데 황금사과 이야기로 시작된 트로이 전쟁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결국 누가 이기느냐?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 그래서 그리스가 승리하거든요. 에게 문명이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 목마에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병사들이 막 그리스 병사들이 나와서 결국 트로이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트로이를 무너뜨리면서 잘 나가던 에게 문명은요. 에게 문명은 청동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철을 사용하는 애들이 여기 위에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결국 에게 문명은 여기는 파괴된다. 그래서 한동안 이곳은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꽃피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10세기쯤에 새로운 움직임 바로 도시국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그리스 반도에 새롭게 여기가요. 하나의 도시이자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리스에 세워진 도시국가를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이런 폴리스들이 새롭게 나타나게 된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아니 이거 다 통일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폴리스들은 통일되지 않고 각각의 도시국가로 나눠져 살았을까?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요 너무 산이 많고 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을 넘어가지고 막 통일을 하고 또 하나가 되고 이러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통일되지 않고 이런 독립된 폴리스로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지만 각 폴리스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여기 올림피아라는 폴리스가 있어요. 여기에서 4년에 한 번씩 모이는 거죠. 올림피아 제전. 바로 축제를 열어서 여기서 같이 운동 경기도 하고 함께 그 축하를 하면서 우리는 모두 각각의 폴리스에 나눠져 살고 있지만 같은 그리스인이다. 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올림피아 제전을 열어서 뭔가 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늘 해나가고 있었다. 자, 그 다음 각 폴리스들을 안에 들어가 보면 모습이 다 비슷한데요.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대요. 뭐 아테네도 그렇고 스파르타도 그렇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먼저 위에는 높은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덕은 아크로폴리스, 폴리스의 가장 위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크로폴리스는 폴리스의 중심으로서 하늘과 제일 가까운 곳이니까 신전을 세워서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넓은 광장이 있는데 이 광장을 아고라라고 불렀어요. 아고라 광장.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시장도 열고 집회도 하고 재판도 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폴리스는 이렇게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 사는 집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의 대표적인 폴리스 아테네를 가보면 정말로 여기 위에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아고라가 있고 이런 저 집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폴리스들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개만 공부하도록 합니다.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럼 아테네부터 가볼까요? 자, 먼저 아테네는요, 그것으로 유명합니다. 맞아요. 바로 민주정치로 유명하죠. 사실 아테네도 처음부터 민주정치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귀족들만 나라 일을 결정하는 귀족정치였어요. 그런데 평민들이 나도 정치에 참여시켜줘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시기에는요. 전쟁에 나가려면 지금처럼 나라에서 군복 주고 무기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무기를 준비하고 갑옷을 준비해서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족들만 전쟁에 나갔는데 이제 아테네의 평민들이 점점 부유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도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를 위해 싸웁니다. 그러니까 야, 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그러면 나도 나라에 참여시켜달라. 나라 일에 목소리를 내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민주정치로 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는 민주정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되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죠. 여러분 민주정치를 제일 망치는 게 뭐냐면 독재자거든요.
그래서 독재자가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해서 아테네에서는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종이가 있겠어요. 펜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깨진 도자기 조각에다가, 그래서 그걸 도편이라고 해요. 도자기 조각편. 도자기 조각에다가 독재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의 이름을 뽑는 거예요. 다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00표 이상 표가 많이 나온 사람들을 아테네 밖으로 10년 동안 추방해버리는 제도. 그걸 뭐라고 하느냐?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독재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을 미리 뽑아서 추방시켜서 민주정치를 지켜나가려고 했다는 거. 도편 추방제 잘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민주정치를 발전하고 있던 아테네가 위기를 맞는 게 바로 옆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오는 거죠. 근데 그리스 전체를 침략한 거예요. 맞아요. 그 페르시아. 우리가 공부했던 다리우스의 페르시아 맞아요.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하는데, 그래서 그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페르시아의 침략을 결국 그리스가 물리치는데, 그때 가장 큰 활약을 한 게 폴리스 중에서도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래서 아테네가 그 이후에 그리스의 짱이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냐, 이런 밀집대요. 사실 아테네가 인구가 훨씬 적거든요. 그런데도 페르시아의 엄청난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렇게 어깨와 어깨를 맞이하고 밀집 대형으로 빠바바박 가가지고 페르시아의 침략을 물리쳤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그리스에서도 아테네가 짱을 먹으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폴리스들이 아테네 우리 좀 지켜줘 라고 하면서 아테네와 동맹을 맺고 세금을 받습니다. 어우, 아테네는 점점 더 부자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시민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정치만 참여해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물론 일은 노예들이 하겠죠. 그런데 시민들은 그래서 정치만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아테네 민주정치는 완전 황금기가 되는 거죠. 바로 그때가 누구 때냐면요. 바로 페리클레스 때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는 페르시아 전쟁 승리 이후에 아테네가 그리스 세계의 짱을 먹고 바로 이 페리클레스 시대 아테네가 가장 전성기,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회,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 일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관직은, 이거 진짜 좋지 않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비뽑기로, 추첨으로 관직을 결정했다라는 거.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주의, 이 페리클레스가 자랑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오늘날과는 살짝 달라요. 사실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민주정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과 다른 점,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시민이라고 하지만 그 시민 안에는 여자와 노예와 외국인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시민이라고 하면 성인, 남자, 그것도 뭐가 아닌, 노예가 아닌, 노예 아닌 남자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의 첫 번째 특징, 바로 제한된 민주정치였다. 라는 거.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사실 우리는 민주정치라고 하지만 모든 국민이 모여서 직접 회의를 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인구가 많아서.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간접적으로 민주정치를 하는데, 아테네는 달라요. 아테네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었어요. 한 10만 명? 그래서 그중에 요 시민들만 모여서 하니까 직접 나라 일을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직접, 그래서 그 여자 노예 외국인을 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 일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 회의하는 직접 민주정치.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아테네 말고 또 하나의 폴리스, 바로 스파르타 있었죠. 스파르타는 완전 그 이미지가 달라요. 아테네와 정말로 군사 국가입니다. 이유가 있는 게요, 스파르타는 인구가요 시민이 2%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노예와 반자유민이에요. 그럼 이 소수의 시민이 이 노예와 반자유민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 말고 스파르타는 정말로 강한 군사 통치. 그래서 얘네는요 평생 군대예요. 그래서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군인이 돼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야 군대를 나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일생이 군대. 그래서 당연히 맨날 그런 군사훈련만 하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짱을 먹은 아테네, 그러나 점점 강해지고 있는 스파르타, 이렇게 둘이 이제 점점 대립을 하게 되는데, 페르시아 전쟁 이후 짱 먹고 있던 건 누구라고요? 그렇죠, 아테네. 그런데 그 아테네에게 이제 그리스의 또 다른 강자 스파르타가 도전장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그리스 세계가요, 짱을 먹고 있는 아테네 편,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스파르타로 편을 나눠서 패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 델로스 동맹이 아테네 편이고요. 그 다음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스파르타 편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색과 핑크색이 서로 나눠져서 전쟁을 하는 이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좀 이름이 어렵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바로 스파르타가 승리를 합니다. 그럼 아테네에서 짱자리가 스파르타로 넘어갔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스 폴리스들이. 그러면서 오랜 전쟁으로 이제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긴 나라도 진 나라도 모두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이 그리스 전 세계 전체가 외국의 침략, 바로 어느 나라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이 마케도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렇게 마케도니아에게 정복당하고 이제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폴리스가 남긴 그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자, 먼저 그리스 문화의 특징.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리스의 신들이에요. 신들. 그래서 헤라도 있고 뭐 포세이돈, 뭐 아프로디테, 뭐 제우스 다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리스의 신들이 나와 있는 게 그리스 신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신화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신들이 약간 신 같지가 않아요. 막 신이라면 되게 막 자비롭고 되게 막 엄청 근엄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요, 막 질투도 하고요. 서로 미워하고요. 심지어 바람도 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는 신들조차도 너무 인간적이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의 특징, 바로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도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건축으로는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아테네에 있고요. 당연히 아테네의 그 높은 곳, 언덕, 뭐죠? 그렇죠. 아크로폴리스에 이렇게 세워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그 건축물이 조화로운, 아주 잘 균형을 이룬 그런 건축물로 지금도 평가받고 있고요. 페리클레스 시대, 그 아테네의 가장 황금기에 세워진 건축물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 사람 중에 되게 유명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그렇죠,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고요.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제자들을 키웠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서양 철학의 거의 가장 시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의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오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